여튼 저희가 보기엔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매크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저희 테크톤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텍톤 투자자문의 남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웨비나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일본을 한 3개월째 정도 이렇게 지속하느냐면 사실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일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장기 불황 속에서 뭐 주가 지수는 올랐다고 하지만 일본의 어떤 저력들이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인식하에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도 일본에서 머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2022년, 2023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져올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그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국제 역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산업 정책적,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일본을 세부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산업 정책이나 환율 정책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한 10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시다나 일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스피치 중에서 파이널 피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파이널 피스가 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마지막 조각,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저축에서 투자로, 그리고 가계금융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 이 자산 배정 정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영어도 더블링 에셋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정책들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2013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외국인의 자금 유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가계 금융 자산이 투자 자산으로 변하는 모습. 이것이 재팬이 생각하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재흥 전략이라고 하죠. 재흥 정책. 그래서 재흥 전략의 첫 번째 조각을 외국인의 자금 유치, 외국인이 이제 순유입되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펼쳤지만 실제로 외국인의 시각은 굉장히 냉랭하죠. 한 2012, 3년 정도에 아베 내각이 들었었을 때 반짝하고 나서는 15년, 16년부터 계속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뭐 주식시장의 하나인데요. 한 150조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 정도 넘는 돈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제 겨우 2023년도 정도에 살짝 올라오죠. 이게 한 40조 정도 됩니다. 원래는 뭐 한 60조 됐다가 2, 30조가 좀 빠지는 바람에 한 3, 40조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흥미롭게 보는 것은 4월 달이라는 거죠. 2023년 4월 달.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2023년 4월 달에 일본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무화를 시킨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분기 단위로 공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하죠. 그래서 이 PBR 1 미만 기업들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상장 기업의 한 63% 정도 됩니다. 이 기업들이 PBR 1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배당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고 또는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ROE 이익률을 올려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4월 달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외국인들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 2023년 4월만 가지고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 조금 나이버한 생각인 거고 사실은 이 2023년 4월 이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22년 도쿄 거래소가 60년 만에 시장을 재편하는 개혁을 합니다. 60년 만에.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60년 만에 이런 거. 이 시장 재편을 했는데 거의 일본 정부가 외국인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자금을 일본 시장에 가져오기 굉장히 편하도록 시장을 재편한 거죠. 그 앞서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이나 기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어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 이런 것들이 14, 15년도에 제정이 돼서 계속 개정이 되면서 강력해지죠. 그게 아비노믹스가 처음 시작한 거고 2021년 10월 달에 기시다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토대 위에 굉장히 강력한 제도들을 도입을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다시 되는데 장기 상품의 납입 한도를 또 늘립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거죠. 외국인 유치, 그다음에 국내 일본 국민들의 투자 자산화 이것이 이 일본 재정 전략의 핵심인데 점점점 가팔라지는 거죠. 이 표는 다음에도 꼭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텐데 이 표를 꼭 가지시고 일본의 어떤 자본시장 전략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나 정책이 뭐 딱 됐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죠. 그래서 제도나 정책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정책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10년 동안 어떤 힘들이 누적이 된 것이 2018년, 19년에 효과를 받고 2023, 24년도에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하고 이제 배당 금액인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2014년부터 계속 증가를 하죠. 그리고 18년까지 좀 주춤하다가 다시 19년부터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적된 힘인데 이 누적된 힘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제가 2019년 9월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 누적된 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버핏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핵심 원칙이 투명한 경영, 그 다음에 주주가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지속 성장 가능 기업이라는 어떤 이런 투자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2019년 9월은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사실 저도 그 신문을 보면서 아니 왜 워렌 버핏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할까?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는 5대 상사 지분 매입 정도 2020년 8월 달에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산 것들이 굉장히 뉴스화됐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1년 정도 앞서서 이분이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크게 조달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죠. 그 돈이 직접적으로 쓰였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 일본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엔화 표시 채권 발행, 뭐 상환도 하고 다시 5대 상사 지분을 증가시키고 지금 한 8.5%씩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마 제가 보기엔 한 2배, 3배 정도 이상 차익을 남긴 걸로 알고 있고 또다시 지난 10월 달에 엔화 표시 채권을 이제 발행했습니다. 이 의미가 아마 굉장히 시그널들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4월 달에 있었던 뭐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권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갑자기 뭐 9월 달에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표면적으로 현상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한 구조적인 본질이 뭐냐? 일본 정부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어떤 자본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게 내놓고 일본 국민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바꾸는 작업, 이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를 내고 있는 시점이 19년이었는지
2023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일본 자산 시장의 그 성향이나 캐릭터가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야 됩니다. 어, 계속 파이널 피스인데요. 이게 일본의 자산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자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9월 20일 일본은행이 6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에 따르면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이 2115조 엔인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경 9200조 정도 되고 현금성 자산이 뭐 반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경 정도 되는 건데요. 대부분이 이 자산이 뭐 이 밑에 있는 1117조 엔이 대부분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 있죠. 예금이나 뭐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왜 이렇게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실제 한 20년 동안 일본이 이 가계금융자산이 한 1.5배 정도 오를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3배에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어떤 이 자산이란 것들이 얼마 정도 장롱 속에 이제 처박혀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나서서 여기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깔려 있는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 자산으로 만들어서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고 또 소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처분 소득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말하는 가처분 소득 막 소비와 관련된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일본은 자산 소득이 한 8%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좀 늘면 소비로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외국 같은 경우 많은데 일본은 굉장히 이런 자산 소득의 비중이 낮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식 이후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이 자산 소득을 통해서 투자 자산의 자산 소득을 통해서 소비 심리를 올리고 그것이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큰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거죠. 일본 자산 배정을 위한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4년도에 10년 만에 개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신 NISA, 우리나라의 ISA 같은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0년 전에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뭐 핵심은 아시겠지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죠. 한국과 달리 일본은 양도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소액 투자, 개인 투자는 이 니사라고 하는 이 계좌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세금을 세이브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계좌를 통하게 되죠. 그래서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뭐 만약에 비과세 기간은 한 20년이었다고 하면 무기한으로 종신형으로 바뀌게 된 거고 총 투자 한도도 뭐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뭐 1억 몇천만 원까지 확대했고 연간 납입 한도도 뭐 120만 원에서 360만 원, 한 3배 정도 다 올렸고 비과세 기간은 영구로 돌려버린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현재 있는 한 1,700만 계좌를 한 2배 정도, 5년 안에 2배 정도로 늘리겠다. 당연히 적립금이나 자산 규모도 2배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 리서치는 요 신 NISA를 통해서 5년 동안에 움직일 돈이 한 100조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NISA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4년 이후에 그나마 정체되어 있는 일본 주식시장의 어떤 소액 계좌, 개인 계좌에 늘어난 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2018년도입니다. 이 일본 NIS 계좌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한 18년 정도부터인데 적립식 NIS. 이 적립식이 왜 중요하냐면 적립식 계좌의 대부분이 2030, 40, 즉 젊은 층들이 이 적립식 NISA를 굉장히 많이 계좌를 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뭐, 거의 들지도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일본은 아시겠지만
그 60대 이상이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젊은 층이 투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좌를 열었다. 굉장히 큰 변화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버핏이 이런 걸 보고 들어왔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본 시장의 정말 변화는 2018년, 19년도에 일어났었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2023년, 4년이 아니고 그때부터 뭔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걸 눈치챘는지 버핏이 19년 9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표에 더 잘 나와 있죠. 이렇게 회색 막대 그래프가 20대, 30대, 40대 보면 대부분이 회색 그래프가 크죠. 이 회색 그래프가 적립식 NISA입니다. 대부분 그렇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적립식 NISA를 이제 계좌를 이렇게 설정한 사람들의 90%가 처음으로 투자한 사람들, 처음으로 주식 투자나 뭐 기타 다른 투자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내의 가계 금융 자산의 아주 미미한 변화지만 2024년도에 이러한 자산 배정 정책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고 계좌 수가 늘어나고 새로운 젊은 층들의 투자 자산이 쌓이고 뭐 4, 50대들까지도 가세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본 시장의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10년 정도의 어떤 변화입니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일본이 사실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80세에서 85세 정도, 남성이 아마 평균 수명이 한 81, 여성이 한 86 정도 됩니다. 이런 변화로 만약에 계산상으로 따지면 연간으로 한 140만 명 정도가 이제 연간으로 계속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가속도가 붙어서 2040년도로 가면서는 더 늘어납니다. 일본의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럼 80대 이상, 70대 이상도 굉장히 큰데 그 자산들이 어떤 식으로든 60대나 뭐 50대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런 큰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제가 뭐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서 하지만 노무라 종합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이 상속과 관련된 자산 규모를 얘기했는데요. 2015년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된 자산 규모가 한 49조 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뭐 480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2030년도에는 한 60조 엔, 한 6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30년 정도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날 거다. 어떻게 보면 해충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아주 고정된 어떤 자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갈 길은 멀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본 자산 시장의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고 그게 본격화된 것은 2018년도부터고 외국인들이 2019년 워렌 버핏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흐름들이 만약에 2, 3년 정도 지속이 되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자산 시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수급의 변화가 오게 되면 일본 자본시장이 굉장히 기반을 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뭐 여기 2번에 쓰여 있는 어떤 혁신적 제도 시행에 따라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환을 시도했던 2018년도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산 배정을 위한 어떤 혁신적 제도가 영향이 있을 거고 지난 10월 달에 저금리 기조를 재확인했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공격적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4년도에 실제로 소비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뭐 부동산도 최근에 좋죠.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탄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걸로 일본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저희가 그 AOLD와 그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또 다음 달 마지막 주,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